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제3강입니다. 오늘 제3강의 제목은 세계인으로서 이승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자유인으로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우리 한국사에서 최초의 자유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에 대해서 체계적인 저술을 남긴 최초의 학자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자유는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그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우리 인간의 신체를 모두 똑같고 기묘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각자의 직분을 부여했다는 그와 같은 어떤 믿음의 기초에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등 여러 부유한 나라들이 잘 사는 이유는 그 인민 하나하나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조선이, 우리 대한이 지금 이렇게 만국의 위기를 맞이한 것은 원래는 우리도 자유 독립의 백성이었으나 오랫동안 닫힌 가운데 이 사회와 문화가 썩고 병들었기 때문이다.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다름 아니라 우리 대한의 백성 하나하나 가슴 속에 독립, 자유라는 이 글자가 뚜렷하게 박히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민 하나하나가 자유로우면 왜 나라가 부강해질까요? 왜 모두가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질까요? 이건 이제 결국 정치 경제학의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승만은 그의 독립정신에서 그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그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당대의 조선인을 초월한 하나의 지성인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인민 하나하나가 자유로우면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이 논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건 다름 아니라 자유인은 곧 세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계에 열려있고 세계와 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마을에 갇혀서, 한 동네에 갇혀서, 한 나라에 갇혀 있을 때는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계라는 공간에서 성립했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인들이 자유의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하게 된 것은 이미 대항해 시대가 열려서 이 지구대적 규모의 세계 공간을 무대로 그들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세계인으로, 자유인으로서, 동시에 세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경험과 관련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899년 한 1, 2월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독립협회 활동을 하다가 고종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체포가 되어서 함흥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음 한 6개월간은 처형될지도 모르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서 그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때는 머리로만 받아들였지, 소위 자유와 정의, 이와 같은 어떤 정치적 이념을 머리로만 받아들였지 가슴으로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박한 어떤 심정에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감방 안이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것 같았다.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이 기독교적인 개종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정오감과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일순간에 사라졌다.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대단히 값지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왔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배제학당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또 자유 이념에 대해서 배우고 했지만은 그 가르친 미국인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의구심과 또 정오감을 가지고 그걸 감추면서 그들을 대했는데 이제 내가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러한 정오감과 불신감이 깨끗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그 종교적인 변화와 더불어 이승만은 하나의 자유인으로서 거듭나게 되는데 동시에 세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변한 그 이유를 그 독립정신에서 잘 쓰고 있어요. 첫째,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유인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이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조물주가 창조한 자연의 노동을 가해서 자연으로부터 변화시켜서 채취를 하거나 수확을 하거나 또는 자연을 변모시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홀로 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 논리가 다음과 같이 발전합니다. 조물주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자연을 이 기기묘묘한 자연을 저도 쓰지 않고 남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조물주의 창조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토지와 재물이 부족해서 백성이 굶주리고 있는데 옆에 나라는 버려둔 토지와 재물이 있다면은 이것은 같이 쓰도록 함이 조물주가 자연을 창조한 어떤 정의로운 뜻이다. 어느 나라에는 논이 많아서 쌀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석탄은 적어요. 다른 어느 나라는 논이 적고 그 대신에 석탄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백성은 굶주려요. 이럴 경우에는 서로 통해가지고 쌀을 나누어 쓰고 또 석탄도 나누어 쓰고 그렇게 골고루 나누어서 하나님이 조물주가 내려준 이 기기묘묘한 이 자연의 쓰임새를 충분히 골고루 향유하라는 게 하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묘묘한 자연의 분포 자체가 인간들로 하여금 서로 교류하고 통상하도록 만들어놨다 하는 이러한 논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다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백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흑인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종들의 어떤 그 차이가 있고 환경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먼저 개화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개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개화를 해서 그 사람의 자유로운 정도나 경제가 발전 정도나 기술이 발전된 정도는 다 다르다. 그래서 문호를 닫아 걸어놓고 백성을 꽁꽁 묶어놓고 바깥 세상에 잘 살고 행복하고 기술이 발전 나라와 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백성을 노예처럼 결박시켜 놓는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한 본래의 뜻이겠는가? 그럴 경우에는 다소 압제를 가해서라도 문호를 열거해서 세상 형편을 알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기기묘묘해서 다 같지 않아서 먼저 개화한 사람이 있고 덜 개화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 인종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문호를 열어서 서로 통하게 하면은 모두가 다 같이 발전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다 섞여서 같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사회 동포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그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백성을 지옥과 같은 도탄에 묶어 놓는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정당한 뜻이겠는가 이러니.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개화는, 자유라는 것은
동시에 열림이요, 개화요, 동시에 있고 없음을 나누는 통상이다. 통상이다. 하는 이런 논리가 이제 독립정신에서 쭉 전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영국의 존 로크의 토지 소유론하고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이 존 로크의 그 토지 소유론인데, 존 로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면 하면, 대지와 모든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다. 그래서 인간이 노동을 투하한 곳이면은 그것은 어디든 그에 빼앗을 수 없는 권리지만은, 그러나 그 다시 자료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썩히거나 파괴하도록 만들어 두지 않았다. 누가 울타리를 쳤더라도 여전히 썩힌다면 항무지로 간주되어 다른 누군가의 소유로 될 수 있다. 이게 존 로크가 이야기하는 근로적 소유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인간의 공유물로 주셨는데 넉넉하게 주셨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땅을 가꾸고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채취하면은 그거는 그 노동의 결과로서 그 사람의 절대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울타리만 쳐놓고 땅을 묵히고 있다. 다른 사람을 못 사용하겠다 하면은 그건 안 된다. 그 울타리를 부수고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다 하는지. 물론 자연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로크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인 이유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로서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재산권을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천부 일종의 근로적 소유론에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이 독립정신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좀 이따 다시 소개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존 로크의 이 근로적 소유론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문명시대에 들어옵니다. 국가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자료를 보면은 그 인구와 가축이 많아져서 토지가 부족해지면은, 그리고 금과 은이 발견되어 재산이 썩지 않고 축적될 수 있으면, 그리고 통상에 의해서 유무상통이 이루어지면은 자기 이용과 소비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은 남에게 아무런 피해를 미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하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법률로서 이 소유를 보호해준다. 이제 국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가축도 증가하고 토지는 부족해지고, 그리고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과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로적 소유론을 읽고 보면은 한 사람의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대토지 소유는 정의롭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의로울 수 있는 것은 조물주의 뜻에 맞게 거기서 생산되는 소출이 사람들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서로 유무상통한다.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다른 사람의 생산한 물건과 바꾼다. 그리고 그렇게 교환을 해서 얻는 이익을 금과 은이라는 이 조물주가 만들어준 축장의 수단,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그 금과 은으로 저축을 한다면은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그 누구에게도 피해되지 않는 그 이유가 로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금은의 발견과 그 다음에 통상, 어쨌든 이 존 로크라는 위대한 사상가는 근로적 토지 소유론에서 출발해서 법률적 토지 소유론으로 나아가면서 대토지 소유의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데, 그 기본적인 근거 하나가 통상입니다. 통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용 능력을 넘어선 토지 소유도 정당화된다 했다. 바로 이것이 나중에 18세기 말이 되면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국부론 내지 도덕감정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도덕감정론이나 국부론의 그 아담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자연상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다 정치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감정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위대한 어떤 그 경제학의 문을 열게 되는데, 아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 냉혹하고 거만한 지주가 마을 들판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그의 창고에 들인다. 그러나 그가 그의 창고에 들인 밀의 대부분은 어떠한 경로든 마을 사람들에게 배분될 수밖에 없다. 그 지주의 그 사치와 변덕에 의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주는 그 밀을 다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집도 지어야 되죠. 마차도 지어야 되죠. 하인도 고용해야 되지요. 그리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되죠. 좋은 구두도 신어야 되지요. 뭐 좋은 미술품도 사야 되지요. 각가지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부를 과시할 목적에서 창고에 쌓아둔 밀을 배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농민으로서만이 아니라 수공업자로서, 상인으로서, 대장장이로서, 또는 하인으로서, 마부로서, 구두쟁이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노동의 대가로 지주의 창고로부터 나오는 밀을 취득해서 결과적으로 소비는 마을 사람들이 토지를 골고루 나눴을 때와 다를 바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데, 이게 신의 섭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통상이 전제되어 있죠. 통상이 전제되어 있으면 인간의 노동과 지주의 밀이 교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신의 섭리는 토지의 분배되어서 제외된 이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을 방기하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자기 빵을 벌어먹고 있는 이 가난해 보이는 하층민이라 하더라도 그의 진정한 행복은 지주와 전혀 못지않다. 왜? 자기 노동의 결과로 살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 보이지 않는 손 대목에서. 다리 위에서 햇빛을 쬐고 있는 저 거지도 마음의 진정한 행복에 관한 한 국왕의 안정과 행복보다 못지않다. 그러니까 자기 노동으로 먹고 사는 어떤 통상의 체계하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누구 못지않는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통상론을 통해서 대토지 소유를 도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것을 그 모든 사람에게 이 통상이 가져주는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독립을 설파했던 게 아담 스미스의 위대한 어떤 경제학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근대가 돌파되고 중세가 돌파되고 근대가 열리는 사상사의 큰 전환이 그 18세기 영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그 지경에까지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상, 정치, 경제학적인, 정치, 철학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저는 독립정신 안에서 아주 넉넉하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던 이 화면은요, 독립정신에 나오는 이승만의 근로적 소유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주인 없는 빈 땅은 을의 나라의 소유이나 왕의 소유라고나 하나 그것을 개척하지 않으면 누구든 먼저 들어가서 개척하는 사람이 참 주인이다. 이게 로크가 한 이야기예요. 로크가. 그 다음 보면요. 천지만물은 다 사람의 쓰는 바 되고자 하미니 하나님이 그렇게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다. 따라서 헛이름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실상 효력을 인연해서 권리가 생긴다. 비록 당당한 나의 토지라도 법률적으로 내 토지라도 내가 울타리를 쳤더라도 내가 능히 개척하여 쓰게 하지 못하면 나 때문에 영영 버려둘 수는 없은즉 필경남이 만들어 쓰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존 로크가 이야기하는 근로적 소유론이에요. 이승만은 평생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로해서 땅을 가꾸고 그다음 재산을 일구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그 인간이 사는 참된 도리다 하는 그와 같은 관점이고, 따라서 대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열심히 가꾸지 않고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왕이 문호를 닫아놓고 황무지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 이런 거는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금이 많이 납니다. 황해도 수안에서 금이 나는데 그 조선시대 그 금을 캐려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있는지도 몰랐거니와 여러 금과. 그러나 개항 이후에 외국인들이 와서 캔다. 그 국가로부터 허가를 강화권을 취득해가지고 그것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까지 무려 한 50년간 그 미국인, 영국인들이 그 가문권을 소유했는데요. 이승만은 그런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기묘묘한 자연을 쓰지 않고 버려두는 것은 정당한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남이라도 와서 그것을 쓰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근로적 소유론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승만은 통상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보면요. 통상을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근본이다. 세계에 부강한 나라들이 본국의 곡식과 재물만으로 풍요해진 것은 아니고 상업을 확장하여서 각국의 재물을 거둬들였다. 옛적에는 각국의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으나 지금은 상업상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땅이 아니라 상업이, 통상이 나라의 곡식과 재물을 부유하게 만드는 근본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통상의 권리를, 통상의 대상과 시장을 찾아서 밖으로 뻗어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도 찾아오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그 다음에는 또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제가 제시하는데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고 이웃과 더불어 산다. 어찌 먹고 입고 쓰는 것을 내 혼자 만들려고 하는가. 이웃의 범위가 넓을수록 내가 쓸 수 있는 물건은 더욱 정교하고 풍부해진다. 내가 만든 물건도 귀해지고 널리 쓰이게 된다. 사람들의 견문과 지식도 넓어진다. 이거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승만이 감옥에서 국부론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현명한 주부는 결코 모든 가사노동을 다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바느질도 하고, 또 채소밭도 가꾸고, 음식도 만들고 다 하진 않고, 제한된 시간을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걸 한다.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이웃집과 교환해서 쓰면은 물건의 종류도 많아지거니와 물건의 질도 좋아진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은 물건의 질도 좋아지고 수량도, 능률이 오르니까 수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부부는 가사노동에서조차 분업의 원리를 적용한다 했는데, 이승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먹고 입고 쓰는 것을 내 혼자 다 만드느냐. 이웃과 교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범위가 넓을수록 내가 쓸 수 있는 물건이 더욱 정교하고 풍부해진다. 그리고 내가 만든 물건도 점점 귀하고 정교해진다. 널리 쓰이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남들이 만들어낸 걸 보니까 견문과 지식도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넓어지면, 다시 말해서 분업권의 범위가 넓어지면은 사람들은 점점 풍요롭고 정교해 물건을 쓰게 되고 또 지식이 풍부해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가운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서로 견주어 발전시켜 나가면은 세계가 한 이웃이 되어서 교류하는 가운데 평균한 이익을 모두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또 이승만은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툰다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여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려고 하고 먼저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경쟁이다. 공부를 해도 이 마음이 없으면 잘 되지 못하고, 장사를 해도 이 마음이 없으면 될 수 없으며, 세상에 천만 가지 일들이 다 이 마음이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설 수가 없다. 남들과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하게 되면은 자기 물건이 팔려야 되지요. 남들보다 더 잘 만들었어야 더 잘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지심이 발동을 합니다. 이 경쟁지심은 남을 해코지하고 못 살게 굴면서 내만 잘 사는 것들 아니래요. 남들보다 내가 잘해보겠다. 남들보다 앞서겠다 하는, 공부를 해도 장사를 해도 이 정신 하나로 해놔야 다 되는 것이고, 그 정신이 있어야 독립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있어야 남과 통상도 하고 분업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제가 아담 스미스가 생각이 났고 로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유는 곧 독립은 개방이요, 통상이요, 분업이다. 그리고 경쟁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승만은 벌써 감옥에서 사색하는 가운데 여러 나라의 역사책을 읽고 또 존 로크나 아담 스미스는 아니겠지만 그걸 소개하는 교양서들을 읽었겠죠. 그런 가운데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상이 1923년이 되면은 이승만의 공산당 비판,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했죠. 이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하고 나서 6년 뒤에 이승만은 하와이에 당시 체류했습니다만 태평양 주보에다가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을 골고루 잘 살게 한다는 건 난 찬성이다. 옛날에 양반이라고 해서 쌍놈을 없이 여기고 지배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러나 공산당이 자본가를 없앤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논문에서 자료가 봅니다만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하며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의 양반 노릇을 하는 폐단은 막을 수 있지만 자본가들의 경쟁이 없어지고 상업과 공업이 발달할 수 없고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묘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폐기되어서 지금 이용후생하는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계명이 중지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철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본가들의 재력가들의 양반 노릇은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어떤 사회적 입법이죠. 노동과 평등한 세력을 이루게 할지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 경쟁은 사회를 물질 문명을 진보시키는 경쟁은 왜 합니까? 통상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승만은 자유인이자 동시에 세계인이고 그리고 국제인으로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그의 독립정신에서 피력을 하였던 것이고 그것이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만 그의 독립운동의 노선도 철저하게 이 자유와 개방의 노선에 국제 노선에 이거에 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와 독립은 제 몸으로 자연의 노동을 가해서 홀로 서는 것이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자유와 독립은 동시에 서로 나누고 통하여서 자연을 골고루 향유하라는 조물주의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와 통상과 개방은 세계가 막을 수 없는 대세로서 조물주의 뜻이다. 조물주의 뜻으로서 대세다. 솜에 물을 뿌리면 솜이 젖듯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계 대세다. 그래서 이를 하면서 내 물건으로 내 방식으로 살겠다는 편협한 생각은 결국 인민을 고난과 궁핍의 사슬에 얽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이럴 경우에는 다소간의 압제를 해서라도 이 사슬을 이 궁벽한 이 폐쇄된 체제를 물리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소간의 압제를 해서라도 바깥과 통하지 않고 내 것 같고 내 홀로 잘 살겠다는 이러한 궁벽한 생각은 타파를 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만은 대단히 그 격렬한 어떤 혁명가로서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혁명가뿐만 아니라 대단히 고급의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유의 의미를 터득하면서 자유의 진정한 공간으로서 세계, 그 세계를 대상으로 한 통상과 분업의 원리, 바로 거기에 인민의 생활의 행복과 물질 문명의 진보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이 1951년에 영국의 외무상을 경임한 셀윈 로이드라는 사람이 이승만과 몇 차례 면접을 하면서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명백하게 가장 그 당대 한국인 가운데서 가장 영민하며 고령에도 불구하고 당대 한국인 누구보다도 탁월하다. 영어로 표현하면 머리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다. 이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다. Head and shoulders above라고 하는데 탁절하다는 것입니다. 머리통에 하나 더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평균적인 한국인에 비해서 그런 이승만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